그리고 우리 광고 하나 더 있잖아요. 아, 광고 하나. 네. 광고를 빼. 아유, 할 건 하고 해야죠, 우리. 광고의 여왕. 아유, 광고가 있어야 또 여러분들이 또 우리 웃음을 주잖아요. 맞아. 자, 한마디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다. 네. 이거 뭐냐면은 뭐야 근데? 저 비브로의 물걸레 겸용 무선 청소기. 예, 그래. 보여드릴게. 이거 보시면은 아이고 이렇게 세워졌는데 밑에 보시면은 물 넣으면 여기다 이제 물 넣으면 돼. 여기다가 이제 물 넣으면 돼. 그래 놓고 돌리면은 어떻습니까? 좋네. 어떻지? 좋죠? 예. 예. 아멘. 큰 소리로 아멘.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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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게 진짜 이 물걸레 청소기에 새로운 어떤 신화를 만들었어요. 자, 비브르 물걸레 겸용 무선 청소기. 네. 비브르를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비브르는 대한민국 무선 청소기 전문 업체입니다. 이게 외국 브랜드가 아니에요. 근데 한국 제품이 난 가장 믿을만한 맞아요, 뭐 맞아요. AS도 요새는 좋지만은 예, 맞아요. 요즘 품질 하자가 없어요. 예, 특히 비브르는 더욱 그렇습니다. 강력한 성능과 고급스러운 디자인에 합리적 가격까지 갖춘 우수 업체. 게다가 저가형 수입 제품처럼 금방 고장 나거나 또 답답한 AS 문제도 더 이상 고민거리가 아닙니다. AS는 물론이고 KC 인증 그리고 생산물 책임 보험도 완벽하게 갖춘 업체입니다. 보통 이제 집에 청소기가 2대씩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지를 빨아들이는 진공 청소기 맞아요. 그리고 바닥걸레질을 하는 물걸레 청소기. 따로따로 구입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 비브르의 A9 플러스 S 진공 청소와 물걸레를 모두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비브르의 최신상 A9 플러스 S 이 진공 청소는 강력합니다. 최대 200W의 강력한 흡입력에다가 헤파 필터를 적용해서 초미세먼지까지 걸러줍니다. 그래서 사실은 신생아 집에는 권고하고 싶지 않아요. 신생아까지 빨아들여가지고 애를 찾느라고 정말 고심을 많이 합니다. 농담입니다, 여러분. 애가 어떻게 들어가요? 예. 자, 물걸레 청소 기능은 더욱 발전했습니다. 자동 물 공급 및 자동 분사 조절 시스템. 이걸로 적정 수분량을 유지해서 청소하는 동안 마르지가 않습니다. 게다가 대용량 배터리가 장착돼서 최대 40분간 사용 가능합니다. 무게는 1.1kg. 정말 가볍습니다. 비브르 물걸레 겸용 무선 청소기 A9 플러스 S의 정식 소비자 가격은 39만 8천 원인데 네. 인터넷 최저가는 24만 9천 원인데 김용민닷컴이 18만 9천 원에 여러분들께 공사. 왜 이렇게 싸요? 반값이네요. 그렇습니다. 반값. 이거는 네. 저 추석 특집 이벤트 가격입니다. 준비된 물량이 소진되면 자동으로 종료가 됩니다. 날이면 날마다 18만 9천 원이 아니에요. 40만 원 되는 이런 그 비브르 물걸레 겸용 무선 청소기. 이거 40만 원 돈 되는 거를 20만 원도 안 되지. 20만 원에서 11,000원 뺀 18만 9천 원에 공급되는 거는 뭐 날이면 날마다 아니에요. 자, 지금 바로 김용민닷컴에 접속해서 비브르 A9 플러스 S를 만나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압도적 최저가의 대한민국 우수 기업의 초특급 청소기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야, 내 말이죠. 제가 예전에 그 속초에서 자취 생활을 했는데 정말 한 2달 동안 그 방에 안 들어갔어요. 저 혼자 이제 방 3개짜리 집에 살았는데 속초니까 뭐 이제 그 집값이 좀 싸서 임대로 들어갔는데 아예 방에 안 들어가서 딱 가서 아무도 안 들어갔으니까 창문도 안 열었으니까 뭐가 없겠거니 봤더니 와, 세상에 바닥에 먼지가 그렇죠. 사이즈 당연히. 그걸 내가 그 26에 알아냈어. 그런 이치를. 그래서 이거는 집을 두고 산다는 것은 이거는 청소하고 공동 운명체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청소가 일종의 사명이다. 맞아요. 삶을 위한 어떤 필요 불가결한 그런 롤이다. 그래서 청소기를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제가 사실 자취하면서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햄을 말이죠. 한 5개월 동안 뒀는데 꽃이 피었는데 꽃이 필 정도인데
그거를 또 구워 먹었다가 탈이 나가지고 병원에 간 적도 있었어요. 정말요? 네, 그렇습니다. 예. 심한데요. 예, 그렇습니다. 거의 뭐 원시처럼 원시처럼 살았습니다. 햄은 꽃이 폈으면 상당히 안 좋은 매우 안 좋은 상태. 거지. 예. 매우 안 좋은 상태. 병원에 갈 정도로. 자취하다 보면은 이런 거 많이 겪잖아요. 저도 열무를 못 먹어요. 열무를 그 집에서 보내준 걸 모르고 박스에 넣어놨는데 한여름에 그게 한 달 동안 거기 있었던 거예요. 방에서 이게 무슨 냄새? 내가 죽어가나? 내 몸에서 나는 냄새인가 그랬었는데 그 다음부터 열무를 못 먹습니다. 네. 그 냄새 때문에. 네. 근데 이게 보면 40분 동안 쓸 수 있다고 그러는데 뭐 무게가 1.1kg 되게 가볍네요. 진짜 가볍네요. 이게 원래 초경량이다. 배터리의 무게 때문에 사실 무겁잖아요. 네네네. 그 정도 이게 1.1kg면은 배터리가 상당히 성능이 좋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네, 그렇죠. 훌륭합니다. 진짜 훌륭하네요. 훌륭하네요. 제가 또 저 자취하면서 하나 또 터득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뭐였지? 빨래를 하고 네. 그냥 물기만 없으면 입어도 되는 줄. 어디서 이상한 냄새가 내가 하수구를 들어갔다 나온 것도 아닌데 많은 걸 배웠습니다. 여러분 그냥 혼자 사는 게 중요해요. 혼자 한번 사는 살아봐야 돼요. 살아봐야 한번 돼요. 남자든 여자든 네. 혼자 살아봐야지 이제 가족의 소중함을 알게 되고 네. 이 진공청소기의 소중함 또 알게 되고요. 네. 이거 없이 못 살아요. 예. 진공청소기 필수예요, 필수. 요즘 무거운 것도 못 쓰잖아요. 이게 좀 많이 가벼운 게 많이 나왔는데 또 가벼운 건 또 품질이 별로 안 좋아요. 네. 그러니까 품질이랑 이런 걸 다 갖춘 걸 사려면은 어느 정도 적당한 가격을 주고 사는 수밖에 없는데 맞아요. 이 정도면 가격도 괜찮고요. 그리고 김용민닷컴 물건이 다 좋은 것 같아요. 네. 저는 사실 주로 음식을 사지만 네. 음식을 사지만 물건들도 저는 보장이 된다고 봐요. 품질 보장이 되는 것 같아. 그래서 믿고 청소기 구입 뭐 예정이신 분들은 믿고 한번 사보세요. 반품 이런 거 있으면 저한테 바로 전화 주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만 더 자취하면서 터득한 거. 또 있어요. 예. 저희 이제 총각 때였는데 네. 지금 결혼한 제 아내가 놀러 왔어요, 속초로. 그 한 2박 3일 있었는데 다들 무슨 일이 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잘자 하면서 문 닫아주고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뭐 그렇다 치고요. 예. 그래서 아내가 이 사람 뭐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을 연애를 하는 중인데. 연애를 하는 중인데 예 그렇습니다. 순결한 용민이. 인공지능 로봇이 사람의 일자리를 대신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와, 이런 미래에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야? 경기도는 생각합니다. 세상이 바뀌어도 사람은 먹고, 자고, 일하고, 놀고, 사람답게 살아야죠. 이것이 기본소득이 필요한 이유. 기술이 앞서간다고 사람이 잊혀지면 안 되니까. 사람을 사람답게. 기본소득. 빤스 얘기가 나왔는데 빤스가 이제 구상권 청구를 당하게 생겼어요. 네. 이제 뭐 쟁점이 있는데 전광훈이 사실상 뭐 사랑제일교회의 네. 간판이고 실소유주나 마찬가지지만 그러나 이게 또 사실은 사랑제일교회는 또 법인체이기도 하고 뭐 교단에 있는 법인체인데 그 전광훈과 사랑제일교회를 일체화시키는 것은 좀 어렵지 않겠는가. 그래서 뭐 이른바 뭐 총유재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 사랑제일교회에 대해서 전광훈에 대해서 구상권 청구했을 때 사랑제일교회 재산을 건드릴 수 없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은데 서울시에서는 각각 각각. 사랑제일교회 그리고 정광훈 이게 공동피고로 삼아서 구상권 행사할 거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그리고 사실 둘 다 행사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보면은 공동피고로. 그 교회, 그러니까 교회라는 집단의 그 의사 결정을 어떻게 하느냐. 그 교회는 다 빤스가 그렇죠.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네. 목사가 이거 담임 목사가 있을 거고, 네. 그다음에 뭐 전도사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뭐 장로님도 계실 거고, 집사도 일 텐데 이런 분들이 적어도 묵시적 또는 명시적으로 일정한 의사 결정을 했고 그 의사 결정에 따라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교인들이 그렇게
모여가지고 집단 합숙을 하면서 교회를 지키고 할 정도로 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아무도 반론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최소한 묵시적으로나마 정광훈의 행동에 예. 찬성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본다면은 교회의 그 어떤 총의가 이미 그렇게 모여져 있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네. 그 기사를 저기 머니투데이에서 썼는데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이게 되게 그 기계적이고 형식적으로 법을 해석한 거라고 제가 생각을 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물론 정광훈의 재산과는 별개로 취급돼야 되는 건 맞아요. 하지만 의사결정은 이미 정광훈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거는 그 어떤 그 피고를 단독으로 하느냐 한 명 더 붙이느냐 이 차이의 문제이지 그것을 그 청구할 수 없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리고 저는 오히려 이 과정, 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했거나 또는 참여할 수 있는데도 사실상 묵시적으로 동조하였거나 아니면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았던 사람들, 그래서 사실상 그래서 정광훈의 행동을 방조했던 사람들은 공동 불법행위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개인 재산에 대해서도 우리는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오히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사실 그리고 대구에서도 신천지 그 예수 장막 그 교회랑 네. 이만희 총회장 둘 다를 공동 피고로 해서 이미 소송을 제기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머니투데이가 근데 왜 그렇게 기사를 썼는지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그거를 보고 사람들이 하고 이제 다시 한번 놀라는 그러니까 했는데 네, 하고 놀라는 그 정도지. 보도와 관련해서 다른 법률가분들도 네. 이거 좀 잘못 본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저희 그 평화나무가 네. 저기 우리 장위동 네. 그 상인들. 빤스교회 맞은편에 네. 장위동 그 재래 이제 전통시장 네. 상인분들이 너무 어려워요. 네.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사명감이 있어요. 그 평화나무가 개신교 시민단체 아닙니까? 네. 개신교회 때문에 그분들은 그야말로 그러니까. 생계가 붕괴됐어요. 네. 그렇다면 이분들을 원상복구는 못 시키더라도 최소한 어떤 재활하실 수 있는 기반 정도는 마련해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저희 평화나무가 소송 비용을 대신 해드리고. 네. 대단하세요. 근데 이제 예상보다 너무나 많은 분들이 그 도와달라고 280명? 하셔요. 예? 280명 정도. 원래 100명 생각했는데 네. 점점 불어나더니 지금 200명에 육박했어요. 200명 맞아. 200명. 180명. 그러니까 뭐 우리 대충 뭐 가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나름대로 좀 모아둔 돈이 있거든요. 우리 저 평화나무를 위해서. 그거 다 그냥 쓰게 생겼어. 아니 근데 뭐 그게 아깝다는 그런 네. 얘기가 아니라 근데 이제 만약에 지면은 망신도 망신이지만 그 변호사 비용 다 저쪽 빤스 편 변호사 비용도 다 네가 대라 이럴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지금 사실은 좀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사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소 변호사님이랑 저랑 얘기했지만 그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서 원고가 입증해야 될 게 손해액이거든요. 네. 이 손해액을 그래서 서울시도 그 정광훈 목사랑 그 사랑제일교회에 손해배상 구상권 청구할 때 가장 보수적으로 잡았다. 우리는 손해액을 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정말로 이거 과외로 들어간 돈만 손해액으로 잡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과다한 게 아니다라고 했듯이 지난번에 이제 영업보상에 대해서도 그 사람들이 영업적으로 굉장히 많이 그분들이 피해를 보시고 계시고 있는데 그걸 입증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인과관계. 근데 그렇지. 예, 인과관계 플러스 손해. 근데 인과관계는 어느 정도는 입증이 되는 게 그 확진자들이 다녀가고 그로 인해서 몇 번째 확진자 이런 동선이 공개된 인과관계만 네. 정말 보수적으로 공개된 인과관계 그리고 입증할 수 있는 손해 그리고 플러스 위자료 이렇게 하면은 이거를 저희 이제 변호사들은 기본적으로는 손해액을 조금은 높이 잡습니다. 사실은. 네, 그렇지. 예. 네, 그쵸. 높이 잡는데 그렇게 안 하고 오히려 이 사건은 보수적으로 잡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네. 그런데 이분들은 그 매출이 그 8월 12일 네. 네. 그 빤스 교회에서 이제 환자가 나왔을 때 아니 환자는 그 전에 나왔어요. 네. 7월 말부터 나왔어. 그런데 이제 본격적으로 사회적 공론이 되고 그래서 8.15 집회 열지 말아라야 이렇게 그 말하자면 공공기관에서 목소리가 나올 그 시점이 8월 10일이었다고. 네. 8월 12일. 8월 12일 이후로는 매출이
90%까지 준 경우가 있대요. 그러니까 이제 테이블이 있으면은 7, 8개 테이블이 한 서너 번 도는데 한 번도 못 돈대 요즘에. 이 정도면은 인과관계가 네. 어느 정도 성립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매출 뭐 전표나 어떤 장부 보면은 그렇죠. 그 가까운 데 있는 네. 그 사랑제일교회의 그 행위로 인해서 네. 감염병 예방법 위반이라는 네. 그런 어떤 불법 행위, 위법 행위로 인해서 예. 그 근처에 손님이 다 끊겼다. 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영업 손실을 입었다라는 것인데 네. 영업 손실을 입증하는 거는 사실 쉬운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법원이 판단을 할 거고 이제 입증을 해야 되는데 네. 일단 지금 코로나 전국이기 때문에 예. 다른 곳에서도 이미 영업 손실을 다 입고 있는 것들이 있어서 예. 그 어떤 비교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다른 곳에서는 이 전년 정도 영업성, 동월. 예, 전년도라던가 아니면 네. 그러니까 이 사랑제일교회가 없는 다른 지역, 그 지역의 영업 손실 감소율이 있을 거고 예. 하지만 여기는 특히 더 감소했을 것이란 말이에요. 예. 그 차이점을 어느 정도 소명할 수 있다면 이거는 사랑제일교회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라는 어떤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그런 손해가 될 수 그렇지, 있는 그렇지. 거죠. 그래서 그걸 좀 입증하는 데 주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위자료는 당연히 인정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도 차라리 이제 위자료 쪽에 집중하는 게 더 위자료로 와야지. 그 무슨 뭐 형사를 안 가. 이게 뭐냐면 이게 불법 형사도 행위가 가나? 존재한 건 분명하고 예. 그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한 것까지도 거의 그 명백한데 그쵸. 손해액을 산정하는 것이 그 불분명하기 때문에 이것은 구체적인 손해액을 하는데 들어가는 그 노력과 비용보다는 차라리 위자료로? 위자료 쪽으로 위자료로. 집중을 하는 것이 예. 더 현명하지 않겠느냐. 뭐 저는 뭐 일단 왜냐하면 그 손해액을 그 산정하는 기준부터 좀 애매한 게 사실 이게 우리 사회 전체가 이번에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매출 경제가 지금 침체된 상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회 전체적인 침체와 비교를 했을 때 장희동이 그렇게 피해를 보지 않았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 이 거대한 2차 팬데믹이 나온 원인이 또 사랑제일교회란 그렇죠. 말이에요. 예, 그것도 예. 그러네요. 그렇기 근데 때문에 그 시장에 제가 이제 들어보니까 인터뷰를 들어보니까 그 시장에는 인구 유동 그 측정하는 그게 있다는 네.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오. 그래서 그 지금 사랑제일교회에서 2차 코로나 감염 확산 이전과 이후 그러니까 이것을 인구 유동화를 완전히 그러니까 측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인과관계가 입증이 되기가 조금 더 수월하지 그렇겠네요, 않을까. 그 부분은. 예. 그래서 네. 그 2차 사랑제일교회 감염 확산 이전과 이후로 나눠서 하면은 근데 어쨌든 간에 굉장히 평화나무에서 이거는 엄청나게 네. 훌륭하신 일을 하시는 것 정말. 같아요. 이 사장님이 용단을 내리셨습니다. 아 이거 진짜 대단하시네요. 네 여러분들 꼼찰청장 네. 김용민 PD님 아니 우리 정말 저기 한번 날 대단하십니다. 잡아서 꼼찰청장으로 장희동 그 재래시장에서 한번 해야 되지 그렇지. 않을까요? 또 가서 먹방 한번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네. 그리고 저기 지금 생각에는 그래서 도저히 우리가 이 액수를 감당을 못하는 상황이 돼버려 가지고 그래서 모금을 좀 하려고 그러는데 예. 모금은 저 비기독교인 말고 기독교인 대상으로 기독교인 대상으로. 야 되게 이거 의미 진짜 있네요. 네. 우리 교회가 이분들한테 무슨 복음을 전파하고 말하자면 이 뭐 은혜와 뭐 이런 사랑을 베풀진 못할 망정 생계를 망치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 아닌가 해서 이제 저희가 먼저 그렇게 모금 활동을 기독교인 상대로 교회 상대로 이렇게 모금 활동을 한번 벌여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방송 시작할 때 네. 그 정광훈 그 목사의 변호사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네네네. 거기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이길 사건, 질 사건 뭐 이렇게 판단을 해서 네. 만약에 질 사건이다 그러면은 질 사건이라는 걸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이 있다. 그럴 네. 경우에도 의뢰인이 뭔가 한이라도 풀자라고 그렇게 해서 의뢰인의 방향을 따라주는 경우가 있지만 그럴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도 의뢰인한테 설명을 해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를 정광훈 목사가 이제 그 설명을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그 감염병 예방법 위반 행위를 한 거는 맞고요. 거기에 대해서 55억 원의 이제 구상권 청구를 지금 당하고 있죠. 그리고 만약에 거기에 대해 그 진료, 그러니까 행정 명령 있잖아요. 진단을 받아야 된다거나 격리 조치에 따라야 된다거나 이런 명령들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구상권의 액수는 점점 커질 거예요. 그게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청구 취지 확장을 할 수가 있거든요. 실제로 그 저 빤스 교회가
방역하러 오신 분들을 막 그냥 욕하고 때리고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지금 그 방역 활동을 하는 그 공무원들, 뭐 국무총리들 상대로 지금 형사 네. 고발을 하겠다고 지금 예고를 네. 했잖아요. 어제 퇴원을 해서 어제 했죠, 퇴원해서 어제. 이제 기자회견을 한 것을 보니까 반성하는 기미는 전혀 없고 반성이 전혀 없어요. K 방역이 사기다라고 하면서 이제 오히려 또 이제 이 방역을 또 방해하는 어떤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얼른 그 8.15 집회에 그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던 사람들은 특히 사랑제일교회 신도들은 빨리 가서 검사를 받아라라고 독려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이제 구상권 청구 금액은 더 늘어날 텐데 국가가 이제 그런 참사 재난에 대해서 구상권을 청구한 그 대표적인 사건이 그 세월호 참사에서 이제 국가가 구상권을 행사한 사건이 있는데 이제 그게 올해 1월 달에 결과가 나왔어요. 1심 판결이 나왔는데 잠깐 이제 설명을 드리면 세월호 참사 당시에 구조와 수습 과정에서 국가가 들인 비용 중에 70%를 이제 유병헌 회장 자녀들이 이제 고인이 되었으니까 그 자녀들이 상속해서 지급해야 된다라고 판결이 나왔어요. 근데 그때 정부가 제소한 금액이 총 4,200억 원이었는데 이제 그 중에서 국정감사 비용이나 분향소 운영비 같은 그런 거는 국가로서 당연히 지출해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공제한 다음에 수색 구조 비용이랑 피해자 배상금, 장례비 치료비 같은 그것을 구상권의 범위로 포함시킨 게 3,700억이에요. 그래서 그 중에서 유병헌 일가가 부담해야 되는 게 70%다라고 해서 2,600억 원이 이제 그 책임으로 이제 판단이 되었고 그 중에서 선주 배상 책임 공제 조약을 공제를 하고 실 지급액 1,700억 원을 상속인들이 3명이 나눠서 지급하도록 그렇게 1심 판결이 났거든요. 그래서 국가가 지금 이미 지출한 금액이 확실하게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세월호 판결 같은 경우에는 4년이라는 그런 긴 시간 동안에 일단 1심 판결에서 승소를 한 것이고 그 상속인에 의해서 항소가 돼서 또 항소심이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시간 문제일 뿐이지 손해배상이 확정이 돼서 국가가 이게 또 예단할 수 없지만 이길 것이라는 거는 저는 확실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책임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방역에 협조를 해야 됩니다. 그게 분명히 그 과실 비율을 정하는 데 있어서 참작이 될 것이거든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런 방역에 어떻게 보면 방해되는 행위를 계속한다면 그거는 사랑제일교회와 정광훈 목사의 구상권 행사에 있어서 책임 비율을 높이는 그런 일이 될 것이라고 제가 대신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설명하고 빤스한테 좀 그렇죠. 정신 하려면 차리라고. 하고 말라면 말아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걸 변호인이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어 지금. 그 변호인이 너무 전 특이했던 게 재판에 나와서 자기들끼리 싸워요. 그러니까 저번에 PD님이 나가셔가지고 좋은 변호사를 쓰세요라고 말했는데 자기들 중에 어떤 변호사가 지칭되는지 모르는 것 같아요. 네, 한마디 하겠습니다. 너희들 다야 다. 그리고 정광훈 목사 보석 취소가 빨리 그러니까요. 재판이 이루어져야 빨리 될 것 됐었어야 같아요. 되는데. 지금 이제 어저께 이미 퇴원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어쨌든 보석 간에 취소가 이거는 인신 구속이 지금 재판이 휴정기이긴 하지만 그래도 다 재판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인신 구속이 이건 조속히 결정돼야 할 사안이기 때문에 보석 취소 결정을 빨리 좀 내려야 되지 않을까. 그 재판부가 너무 이렇게 지금 왜 그럴까요? 너무 그 늑장을 부리고 있어요. 사법부가 지금 사법부가 판단을 잘못하는 바람에 2차 팬데믹이 왔는데 이거를 다시 3차 대확산을 초래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지금 만들고 있는 건 아닌지 정말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저 판사님들 길거리 가시는 게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발 좀 빨리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는 또 이 사랑제일교회라든지 또는 그 8.15 집회에 다녀오셨던 분들 중에 꼭 부탁드리고 싶은 분들이 있어요. 지금 빨리 와서 그 진단을 받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지금 상태에서 안 받겠다고 도망을 친다거나 받지 말아라고 선동을 하시는 경우에는 정광훈 목사와 함께 그렇죠. 공동 불법 행위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함께 구상권 청구의 대상이 될 수 맞아요. 있다라는 점 제가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그분들도 그래서 알더라고요. 그분들도 인터뷰를 해보니까 인터뷰가 아니지 그 통화한 거를 이제 그 보건소 직원이 통화한 걸 들어보니까 내가 검사를 받아서 확진이 되면 오히려 구상권을 내가 100% 당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검사를 안 받겠다고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걸 알아요.
아니 지금이라도 빨리 와서 하면은 그러니까 오히려 자기가 확진이 낫다니까. 안 되고 그러면은 자기가 이제 어쨌든 간에 확진이 안 된 상태라면 이게 명확하게 나로 인해서 확진됐다라고 그 구상권이 안 들어오지 않겠냐라는 걸 알면서 피하는 아니 그러니까 거예요. 지금부터는 오래 되면 진짜로 구상권 나 답답해 죽겠는데 진짜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니, 자꾸 요 근래 보면은 그 영화 킹덤이라고 예. 그 막 영화 아니고 그 드라마죠. 네. 드라마 킹덤이라고 그 좀비들 나오는 게 있어요. 근데 그 좀비들이 좀 온도에 따라서 맞아요. 막 그 밑으로 지하로 막 숨어들고 그러는데 네. 지금 너무 그게 보여요. 대한민국이 그 드라마 킹덤 같은 상황이 된 것처럼 보여서 네. 제발 좀 빨리 가서 검사 받고 빨리 나으셨으면. 네. 알겠습니다. 뭐 하여간 지금 빤스가 어느 적정한 시점에서는 조금 저기 그 재판 관리를 좀 해야 되는데 지금 관리 없이 마구잡이로 돌격대처럼 하고 있는데 또 여기서 눈치 보고 쫄아 있고 그러면 또 이 폼도 안 날 뿐더러 지금 추종자들은 준 KIS가 됐어요. IS가 됐는데 IS 지도자가 네. 저렇게 자기 뭐 이렇게 말하자면 그 배상할 생각, 혹은 뭐 감옥에 살 생각 때문에 움츠린다? 또 이건 할 일이 아니라고. 그래서 지금 더 세게 왜 이런 노래 있지 않습니까? 양아치 뭐 있잖아요. 그거 있잖아. 그거죠. 센 척하는 양아치. 루저. 네. 뭐 겁쟁이. 겁쟁이. 네. 센 척하는 그냥 양아치. 예.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그렇게 봐야 됩니다. 누가 불렀지? 지 드래곤이 불렀나? 빅뱅이 빅뱅. 불렀을 겁니다. 네. 지 드래곤이 불렀을 네, 거예요. 지 드래곤. 네, 그래요. 지금 거의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정확할 겁니다. 제가 뭐 그게 자처하고 다니는 건 아니지만 빤스를 누구보다도 잘하는 네. 평화나무의 그래도 나름대로 이사장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저 빤스와 관련해서는 여러 그 오해를 하실 필요가 없어요. 아주 복잡하게 생각을 하면은 정말 복잡해지는데 아주 간단합니다. 골목대장이 히트를 친 거야 한마디로. 골목대장이 뭐 출세한 거지 한마디로. 그러나 곧 굉장히 그 곤란한 처지에 놓이게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이재용 재판 얘기 좀 해볼까요? 네. 이재용이 이제 기소가 됐습니다. 예. 그 지난번에 불기소 의견 그거는 어차피 기소가 될 건데 구속은 시키면 안 된다. 또 브레이크를 거는. 그래도 불기소하라고 했는데 기소하니까 검찰이 욕을 덜 먹잖아요. 그런 정도가 아니었나 싶어요. 그 국민의 시선이 딱 그거랑 맞는 거죠. 검찰이 이번에 한 기소 결정은 이제 국민들의 시선에서 딱 봤을 때 정상적인 판단이었고, 그리고 특별 공판 2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김영철 부장검사가 그 전임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이동을 했어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 삼성 수사 핵심이었고, 그리고 이복현 부장검사 외에는 전부 다 지금 특별수사 2팀으로 이동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판에서도 굉장히 좀 가열차게 가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지금까지 이 사건 수사를 이제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수사부에서 수사를 해왔는데 이 팀이 고스란히 그 서울중앙지검 특별공판 2부로 넘어갔어요. 그리고 부장으로 김영철 부장이 왔고 이 김영철 부장이 사실은 이 삼성 사건을 실제로 지휘했던 사람이 이 김영철 부장이라고 해요. 그리고 오히려 이복현 부장 검사보다도 더 그 실무 책임자였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복현 부장만 쏙 빠져나가고 나머지는 그대로 남아져서 우리가 팀이 더 정비가 돼 있다라는 얘기도 해요. 그 뭐 어떤 분은 이복현 없는 게 낫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사실은. 그렇게 돼서 그 지금 지금 재판을 들어가게 되는데 이 재판이 근데 만만치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쪽 그 이재용 부회장의 변호사인단이 정말 화려하기 이를 데가 없더만요. 그러니까 그 보면은 이분은 저 로펌도 한 군데를 안 써요. 보통 두 군데 정도 써요. 그래가지고 김앤장이나 뭐 세종 아니면 김앤장 광장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섞어서 쓰면서 거기에 적절한 인물들을 또 이렇게 또 배치해 넣더라고요. 보면서 지난번에도 보면 우리가 했다는 그 정도로 아마 이렇게 딱 나오지 않겠느냐. 이번에도 거기에 맞춰 세팅을 하지 않겠느냐.
특히 이제 1심 이제부터 법원으로 넘어갔으니까 법원에 맞춰가지고 재판부에 맞춰가지고 아마 임정혁 부장판사에 맞춰서 그 변호인단을 또 새로 쫙 꾸릴 가능성이 가능성이 높아 있네요. 보입니다. 아니 그 지금 파기환송심 정준영 판사가 하는 네. 그건 어떻게 됐어요? 그건 지금 기피 신청을 해서 그 그러니까 변호사가 네, 이제 파기 특검에서요? 이제 특검에서 저 양반 박영수 특검인가요? 박영수 특검. 네, 그게 이제 어떻게 된 연유냐면 이제 2심,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말 3마리도 뇌물이다라고 하면서 파기환송을 했어요. 대법원 네. 상소심 판결을.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이 집행유예가 나왔다가 지금 뇌물 액수가 80억 원 이상이 되면서 왜냐면 80억 원 이상이 되면은 이제 최저형이 5년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 실형이 예, 법정 구속이 될 될 수밖에 수밖에 없는, 없는 네. 상황에서 이제 그 정준영 부장판사가 회복적 사법, 치료적 사법 이 얘기를 하면서 준법감시위원회를 이제 설치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특검 쪽에서는 판사가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다라고 해서 기피 신청을 했고요. 네. 그게 이제 처음에는 기각이 됐지만 재항고를 해서 지금 대법원에 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건은 지금 정지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거는 그냥 제 추측인데 아마 그 재판부가 바뀔 때까지 계속 대법원이 들고 있다가 재판부가 바뀌면 기피 신청 각하지 않을까 뭐 그래요? 이런 그러니까- 왜냐면 임종원 전 차장 같은 경우도 그런 식으로 처리가 예, 됐거든요. 그게 이제 사실 기피 신청을 받아들이면 그 판사한테는 대단히 그럴 수 있죠. 불명예스럽거든요. 네. 그리고 불명예스러운 건 둘째치더라도 이 판사가 분명히 대법원에 대해서 억하심정을 가질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서로 다 바라지 않는 부분일 네. 테니까 적절하게 인사할 시즌을 그렇죠. 맞춰서 교체하지 않겠냐. 그렇게 되면은 인사 시즌이 언제죠? 2월입니다. 2월이요. 2월까지 그럼 결론을 안 내리고. 잡고에 네. 있을 수 있죠. 아이고. 일단 이제 국정농단 사건이 하나가 있는 거고 네. 지금 불법 승계와 관련된 회계부정 사건이 이제 2개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검찰이 불법 승계 회계부정과 관련해서 1년 넘게 수사를 한 결과가 바로 이제 9월 1일 날 최초로 공개가 된 거죠. 저도 그 보도 자료를 한번 읽어봤어요. 그리고 이건 이제 굉장히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저도 이 재판을 이제 끝까지 계속 지켜볼 예정인데 검찰이 이제 그 수사한 결과를 간단하게 이제 요약을 한번 해보면 이래요. 이제 저희가 재판을 보면서 주목해야 될 어떤 내용인 거죠. 그러니까 3단계로 이제 되어 있는데 불법 승계를 하게 된 배경 설명이 먼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삼성그룹은 이건희 회장 일가가 삼성전자를 통해서 지배권을 행사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네. 그거는 3가지 축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하나는 이건희 회장이 삼성전자의 지분을 직접 소유한 그 하나 한 개 축이 있고 그다음에 제일모직, 구 에버랜드를 통한 소유. 그러니까 에버랜드가 삼성생명을 소유하고 삼성생명이 삼성전자를 소유하는 이 2번째 축이 하나가 있어요. 이거는 이재용 부회장 등이 갖고 있는 그 축인 거고요. 3번째 축은 삼성물산을 통한 소유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삼성전자가 SDI를 소유하고 SDI가 삼성물산을 소유하고 삼성물산이 삼성전자를 소유하는 그런 순환출자 구조로 이제 그 3가지 축이 이제 공고하게 있어야 이건희 회장 일가의 총수 일가의 지배력이 이제 딱 되는 것인데 중간에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2011년에서 2012년경에 이명박 정부 때 이제 경제 민주화에 대한 여론이 있고 또 대선 공약이 있어서 금산분리, 또 순환출자 규제, 일감 몰아주기 규제 이런 일들이 생기면서 제일모직을 기준으로 한 그 축이 이제 흔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일모직은 삼성생명을 통해서 삼성전자를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금산분리 원칙이 딱 걸리는 맞죠. 거죠. 그래서 이거를 삼성물산을 가지고 이제 지배력을 다시 재편하자라고 한 게 바로 프로젝트 G예요. 근데 만약에 그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합병하는 데 있어서 그냥 뭐 적법하게 정당하게 합병을 했다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것을 2014년도에 이제 이건희 회장이 갑자기 쓰러지면서 좀 급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무리하게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이 합병을 추진하다가 지금 이 일이 벌어진 났지. 거예요. 이 사달이 벌어진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그게 이제 일단 이게 배경이고요. 그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되는 과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합병 비율이 불공정하다는 거는 다들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원래는 삼성물산의 주가가 제일모직의 이제 주가보다 훨씬 높아야 되는데 회사 가치로 비하면 근데 이재용 회장이 좀 더 적은 비용을 들이고 승계 구조를 완성하기 위해서 합병 비율을 조금
장난을 쳤다. 이제 이게 검찰의 주장인 거예요. 근데 그게 그 과정에서 이제 삼성물산의 주주들은 합병이 되게 부당하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거기서 나온 그 사람들이 헤지펀드, 엘리엇 헤지펀드가 반대를 했고 또 국민들의 공분을 사게 된 게 국민연금 대주주로 있었죠. 그래서 그 국민연금의 동의를 얻고자 이재용이 최순실에게 말을 뇌물로 제공한 내용이 여기서 나오는 거고요. 예, 일단 그렇게 합병이 됐는데 그 합병이 된 다음에도 그 합병 과정이 불공정했다는 논란이 나오는 거를 이제 막기 위해서 그 제일모직의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어떤 또 주가에 대해서 또 과다 계상하는 그런 문제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배임의 주가 조작에 네. 그리고 뭡니까 증거인멸에 증거인멸에 온갖 정말 화이트 칼라 범죄에 종합선물 세트 총막 나가졌어요. 총망라가 되어 있는 사건인 거예요, 이게. 그 제가 재밌는 얘기를 들었었어요. 이게 뭐냐면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 합병 비율이 0.35 대 1이었잖아요. 네. 요게 근데 실제 기업 가치를 너무 왜곡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이렇게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너무 과소평가됐고 그렇죠. 제일모직 같은 과대평가가 됐잖아요. 네, 네, 네. 그렇게 되면 이걸 어떻게 하느냐면은 삼성물산 주식을 팔고 네. 그 제일모직 주식을 사버리면 이 사람들은 가만히 앉아서 그것만 돌리기만 돌려도 이익을 본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은 어쩔 수 없이 어느 순간에는 정말 말해줘 그 1대 0.35 비율이 맞춰진다는 거죠. 이런 과정을 실제로 진행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정과 또 반대로 뭐냐면 이게 언젠간 합병이 되고 나면은 또 기업 가치 원상 회복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싸졌을 때 삼성물산을 또 사기도 해요. 이런 게 막 나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보자면 자기들은 이 상황을 이용해서 꼭 먹고 알 먹고 다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상황적으로 이 합병 추진했을 때 제일모직 주가가 그래도 많이 끌어올라갔을 그 시점에 네. 이제 이런 거를 사전에 이제 퍼뜨리고 해갖고 어쨌든 간에 그래서 제일모직 주가 사전에 끌어올라갔을 시점이 딱 그나마 가장 높게 쳤을 때 해서 합병을 한 거죠. 그런데 그 제일모직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을 했다는 게 주가 조작인데 그렇죠. 그게 어떤 거였냐면 호재성 정보를 이제 검찰 주장에 따르면 허위의 호재성 정보를 흘렸다는 거예요. 그게 에버랜드 개발 계획을 했다던가 아니면은 그 제일모직의 그 손자 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나스닥에 상장할 계획을 세웠다던가 그런 정보들을 막 내보낸 거예요. 근데 결국은 그게 합병된 다음에 다 취소되었고 그다음에 이제 회계 누락에 대해서는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해서 그 콜옵션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회사 이름은 제가 잠깐 네. 생각이 안 나는데 콜옵션을 누락을 한 거예요. 그 콜옵션이 만약에 기재가 되어 있으면 이거는 회사 가치를 측정하는데 좀 방해가 될 것 같아서 그걸 누락하는 그런 일들이 있음으로써 인위적으로 주가를 부양해서 제일모직의 가치를 올린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은 금융감독원이랑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이나 여기서 이제 좀 전문적으로 1년 이상 검토를 해서 회계 부정이 맞다라고 결론이 난 것이고 이제 검찰이 기소한 것이죠. 근데 지금 이제 그 일부 언론에서 자꾸 이제 삼성 편을 들면서 1년 9개월 동안 수사를 해가지고 뭐 몇 개를 뭐 압수수색을 했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제가 볼 때 숫자에 가지고 장난치는 거예요. 실제로 하자면은 1년 9개월이 아니라 실제 수사는 9개월밖에 안 됐어요. 왜냐? 작년 9월부터 최근까지 삼성에 대한 수사는 거의 중단돼 있는 상태예요. 맞아요. 그렇죠. 그랬네요. 그렇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실제로 그렇죠. 수사는 9개월밖에 안 됐고요. 뭐 300몇 군데를 수사했다 그러는 그 압수수색했다 그러는데 300몇 군데가 아니고요. 한 군데 중에서 자꾸 삼성 그 쪽에서 이제 압수수색을 할 때 계속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압수수색을 한 가지를 하기 위해서 여러 번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는 거 한 가지. 그다음에 주요 사업장이 되게 여러 군데 있었어요. 여러 군데 삼성전자만 해도 사업장이 여러 개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 일일이 압수수색을 한 거. 그다음에 여기에 또 뭐가 있느냐면은 이 사건 수사를 하다 보면 뭐가 나오기 시작하면 갑자기 뭐가 탁 튕겨 나오냐면은 삼성전자 서비스의 그 노조 파괴 공작이 또 나와요. 그와 관련해 가지고 또 그 일선의 그 여러 그 사업소들 그 대리점들 걸 또 압수수색하게 돼요. 그것까지 다 합쳐서 300개거든요. 이게 숫자 가지고 장난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잉 수사다, 뭐 과도한 수사였다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를 제가 꼭 지적을 해주고 싶어요. 이거를 언론에서
요즘에 너무 삼성 우호적이죠. 예, 저 삼성 어천가를 부르고 계셔가지고 정말 그 왜 그러는지는 알긴 하는데 좀 부끄러워요. 저희가 여러 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삼성의 이재용이 그 재판을 받게 되거나 구속되기 전에 삼성의 주가랑 업무 효율이 가장 많이 오른대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본래는 삼성 이제 이재용 측근들이나 혹은 이제 그 눈에 들어간 사람들이 고위직에 앉는 경우들이 왕왕 있는데 재판을 받거나 구속되게 된다면은 그런 사람들을 고위직에 앉힐 수 없고 오로지 업무 평가를 가지고 승진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가 같은 경우에도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뭐 이제 뭐랄까 그 교도소 담장위를 걸어갈 때 가장 많이 뭐 올라간다라는 얘기들도 있고 그리고 저는 지금 기사들 보면서 이해가 안 되는 게 기업인이 들어가면 경제가 망한다 약간 이런 취지의 기사들이 많이 나와요. 맞아요. 많이 봤어요. 근데 이거를 제일 먼저 얘기했던 사람이 공교롭게도 이병철 회장이에요. 그 박정희 때. 그래서 그런 논리가 왜 50년이 넘게 유지가 되고 있는지도 이해가 안 되고.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어제랑 오늘이랑 삼성전자 주가는 올랐어요. 사실은 이 검찰에서 발표한 이 보도자료 내용에 보면은 이 기업 삼성뿐만이 아니라 기업 총수가 네. 재판을 받거나 구속되었을 때 이 기업 가치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요것까지 다 조사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요 보도자료에 다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네. 같은 자료를 가지고 있지만 아무튼 그런데 영향이 없더라. 요거까지 밝히면서 검찰이 우리가 이런 것도 다 신경을 썼다. 안 쓴 게 아니다. 이거를 다 거의 뭐 제가 이제 숫자를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 몇 기업을 다 조사한 거예요. 검찰이. 근데 아무런 영향이 없더라. 기업 가치에. 그렇지.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전혀 그런 삼성에 대한 걱정 하지 마라. 안심해라. 그런 얘기까지. 그 다. 참고로 보면은 가장 주식 최근 들어서 주가가 삼성전자 주가가 떨어졌던 거는 발표하기 전날이 가장 떨어졌고요. 발표한 그날부터 올랐습니다. 참 아이고.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거? 그 오너 리스크가 이게 주식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 이재용이가 이제 경영 일선에서 조금 손을 뗄 수 있겠다 이런 변수만 나타나면 주가가 오르는 거야. 그렇죠. 이게 이쯤 되면은 자기가 알아서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전문 경영인 놓고 이제 역발상을 해야죠. 그러니까 오너가 소유만 하면 될 거 있으니까 아니야, 소유만. 아이, 나 참. 오너가 있으니까 오너 리스크가 있는 거고. 만약에 삼성에서 이재용 개인적으로는 이것뿐만이 아니라 만약에 이제 이 합병 과정에서 사실상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에게 뇌물을 줬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국민연금이 실제로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은 모르는 거죠. 국민연금이 어쨌든 간에 그 당시 평가했을 때인지 아니면 정말로 순전히 지시를 받아서 합병에 찬성했는지 그 부분은 밝혀진 부분은 아니에요. 아직까지. 근데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엘리엇이라는 그 헤지 펀드가 소송을 하고 있어요. 국가를 상대로, 우리나라를 상대로. 네. 너네 국민연금이 찬성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우리가 찬성하지 말라고 우리가 내용까지 다 보내줬다. 그런데 찬성을 했기 때문에 그 찬성을 한 것도 불법적으로 찬성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손해를 봤다라고 소송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게 이미 꽤 2018년도에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모든 언론에서는 걱정이에요. 아,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제 크게 엘리엇한테 손해배상 해줘야 된다. 그런데 걱정할 필요도 없는 게 한편으로는 그 책임은 이재용한테 있는 거예요. 맞아요. 예. 이재용이 그걸 물어내야죠. 부산권 청구하면 말 만약에 그대로. 그렇게 되면은 이재용이 맞습니다. 이재용이 최종 책임이 있는 거고 자신의 승계를 위해서 그러네요. 국민연금까지 뇌물을 통해서 움직이려고 했기 때문에 이재용이 책임을 지는 거기 때문에 이재용 개인 재산으로 네. 책임을 져야죠. 음. 너무 걱정이 많더라고요. 아주 그냥 동아일보, 어디 뭐 일보 무슨 뭐 경제신문지에서는 그 엘리엇에서 거의 처음에 8천억부터 했는데 9천억 상당의 소송을 걸었다. 그런데 검찰의 논리와 아주 같다. 이러면서 네. 근데 이게 이제 네. 수사심의위원회에서는 이제 불기소 권고가 나왔던 사건인데 검찰이 기소한 것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처음부터 이 사건은 수사심의위원회에 적합하지 않은 사건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정말 아까 설명을 드렸어도 정말
정말 뭐 100만 분의 1도 설명을 드리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수사 기록만 20만 쪽에 이르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30쪽 분량의 의견서와 30분 안에 의견 진술로 이루어지는 수사심의위원회에서는 도대체 이거를 판단할 수가 없는 그런 사건인 거고요. 그리고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불기소 권고를 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도 공개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해서 검찰이 뭐 어차피 권고적 효력밖에 없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따르지 않았다면 오히려 더 역풍이 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이제 이재용 부회장에게도 법원의 시간이 다가왔는데 앞으로 검찰의 주장과 또 변호인의 활동들을 이제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부터는 해석의 영역인데 네. 윤석열은 삼성에 대해서 어떤 스탠스예요? 그 이번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총장이나 이성윤 지검장이나 전부 다 기소하는 거에 찬성하는 분위기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찬성은 찬성인데 그건 있어요. 윤석열 총장은 일단 좀 지켜보자. 그래서 이복현을 보내지 말고 데리고 있으면서 좀 추이를 보자. 그러니까 시간을 끌려는 작전을 좀 썼던 것 같아요. 마지막에. 그런데 그러니까 기소를 당장 하지 말고 네. 시간을 좀 벌자. 네. 아니 저는 사실 윤석열 총장의 액션이 사실 그 행동이 사실 좀 의심스러워요. 지금까지 알려지기로는 삼성을 기소해야 한다는 쪽에 계속 방점을 두고 있다라고 알려졌는데 한편으로 어떤 의심이 드느냐? 그 수사심의위원회가 단 한 번도 검찰의 의견을 거슬렀던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알려지기로는 그 수사심의위원회의 결론을 검찰이 뒤집은 적이 없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그 반대편이에요. 검찰의 뜻과 다른 수사심의위원회 결론이 나온 적이 없었어요. 그렇군요. 예. 그런데 그런 뜻이 나왔다, 그런 주장이 나왔다는 건 한편으로 뭘 말하느냐면은 윤석열 총장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지 않았다거나 하면은 또는 넌지시 삼성 편을 드는 그런 액션을 보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아무리 양창수 전 대법관이 그 이빨이 세고 그 영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현직 검찰총장이 그 뜻이 그 확고했다면은 그렇게 쉽사리 삼성 편을 들 수는 없었을 겁니다. 아니 뭐 진중권이나 이런 인간들 보면은 사실 윤석열을 지지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삼성에 대해서. 삼성에 대해서 할 근데 말하고. 제가 볼 때는 윤석열 총장이 그래서 겉으로는 삼성을 이렇게 기소를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나왔지만 내면에 그래서 실제로 그 양창수 전 대법관과 그러니까 시사심의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양창수 대법관과는 어떤 대화를 나누는지 사실 저는 조금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정말로 자신 확고하게 나는 이 삼성을 기소해야 되겠소라고 했다면 결코 양창수 대법관이 그에 반대되는 회피했잖아요. 그러니까 양창수 대법관은. 그러니까 회피를 했지. 네,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네.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그 검찰의 뜻과는 반대되는 그런 결론을 내리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 양창수가 삼성 봐주는, 삼성 손들어주는 그런 판단을 도출해냈다면 이거는 윤석열의 뜻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네, 어느 정도는 들어갔거나 적어도 방조했거나. 알겠습니다. 뭐 이럴 수도 있는 거네요. 제가 앞서 얘기한 대로 사실은 구속 수사감인데 그렇게 하긴 부담스러우니 이쪽에서 아예 기소도 하지 말라라고 얘기했으니 나름대로 중간에서 뭔가 묘수를 찾은 것 같다. 욕을 덜 먹기 위한 선택으로 이렇게 저는 어쨌든 바람잡이를 시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은 지금 장용진 장 기자님 말씀처럼 수사심의위원회를 이용해서든 뭐든 간에 이 삼성 기소를 계속 미루는 스탠스는 확실해요. 이복현을 안 보내려고 했다는 거는 아직 발표 기소할 때가 아니다. 기다려라고 그랬어요. 기다려. 최종적인 얘기는 기다려예요. 직원족이 지금은 곤란하다. 조금만 기다려달라. 예,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의 기다려라는 안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이거는 제가 한 말이 아니고 검찰 내부에서 했던 말이고 그건 옛날에 안미영 검사가 검찰의 결정이란 이렇다. 이런 식이다.
기다려라는 안 된다는 얘기다. 그렇죠.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자체가 총장이 그때도 이제 문무총장이라고 얘기했던 거니까. 근데 이건 확실히 이제 윤석열 총장이 삼성을 업고서라도 이 돌파구, 검찰 개혁에 싸우는 자기의 돌파구를 마련하려고 했던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뜻대로 안 됐다. 예, 윤석열 총장 뜻대로 안 됐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만 간단하게 김경수 경남도지사 재판이 끝났습니다. 이제 뭐 검찰 구형도 나왔고요, 선고만 남았는데 결론을 한번 좀 예측해 볼까요? 우리 김태형 기자님부터. 결정적인 증거가 뒤집혔잖아요. 예. 그래서 검찰이 저기 네. 떡갈비. 닭갈비.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지금 검찰은 6년을 구형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재판부가 판단했을 때 좀 너무 과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무죄를 주지 않을까. 무죄. 네. 네, 제가 보기에도 무죄로 봅니다. 네, 저도 증거불충분 무죄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범죄를 입증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네. 중요한 거는 수사 보고서가 네. 조작이 됐어요. 조작이에요. 맞아요. 이거는 잠깐 다시 생각해봐도 뭐 갖고 왔네, 포장했네, 말았네 이런 걸 다 떠나서 어떻게 수사 보고서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검찰의 지금 입증 단계 자체가 전부 깨지는 거죠. 저는 그 타임라인, 시간 정확하게 이런 걸 다 떠나서 검찰의 기소 자체가 잘못됐다. 검찰이 수사 보고서를 지금 이건 허위 공문서 작성이거든요. 그러니까 공문서는 내용이 허위가 있으면 그건 범죄예요. 네. 범죄를 통해서 기소를 유지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오히려 이제 이 검찰 수사 보고서 작성한 그 공무원이 오히려 재판이 열려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네. 그렇게 기소했던 것은 당연히 무죄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사필정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좀 화가 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동안 김경수 지사가 도정에 전념할 수 있었는데 이 정말 거짓 공문서에다가 또 거짓 그 검찰의 그 공소 이게 내용으로 특검이죠, 인해서. 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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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허익범 특검. 예. 네.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이 닭갈비 그 네. 공소장, 닭갈비 같은 공소장. 네. 네, 그래요. 지난해 겨울에 네. 그 조국 전 장관 집 앞에서 뻗치기를 하고 있던 기자들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분들한테 그 일반 시민들이 가가지고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요. 왜 이렇게 맨날 뻗치기를 하고 있냐? 저 사람들이 얼마나 나쁜 짓을 저질렀길래? 라고 물어봤더니 기소했으면 다 나쁜 사람이지 범죄자야 라고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뻗치게 된 기자들이. 예. 기자. 근데 좀 그때 충격 먹었는데 김경수 도지사 같은 경우도 그렇고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일단 검찰은 기소를 한 시점에서 이미 이긴 것 같아요. 그렇지. 예. 아니 뭐 기소를 하는 단계도 아니고 수사에 착수했다. 그렇죠. 네. 착수했다 이것만으로 한 사람을 완전히 보험죄자로 낙인을 찍을 수 있는 거예요. 되돌아봐야 되는 게 우리는 이 허익범 특검으로 인해서 노회찬이라는 정말 걸출한 존경받던 정치인을 하나 잃었어요. 손실이 어마어마해요. 김경수 도지사가 무죄를 받는다면 정말 반가운 일이고 다행스러운 일이겠습니다만 그런 판결로도 돌아오지 못하는 분이 계시다는 걸 생각하면 참 정말 이게 문제가 심각하지 않는가. 더군다나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수사 보고서가 엉터리였다. 참 통탄할 노릇이죠. 또 하나 저는 이 김경수 지사 재판을 보면서 이 직업적 지지자들, 이들은 정말 한국 정치 발전을 위해서 척결해야 한다. 뭐 누군가 권력을 가지면 헤게모니를 가지면은 그 주변에 모여드는 똥파리들처럼 이런 자들이 결국에는 이 고귀한 정치인을 잃게 만들었고요. 음해를 했고요. 거짓말했다는 거 아닙니까? 노회찬한테 돈 줬다는 거. 드루킹. 이게 진짜 이건 쳐서 그냥 진짜. 그런데 지금 그
드루킹을 추종했던 자들만 똥파리냐 이거예요. 아유. 난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하여튼 뭐 확증 편향에 사로잡히고요. 뭐 진영 논리는 말할 것도 없고 확증 편향에 사로잡히면서 이성적 사리 분별이 안 되는 인간들 이 정치권에 많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그런 그 똥파리들, 직업적 지지자들과 결별하지 않으면은 이 정치는 수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 똥파리들과 완전하게 절연하는 그런 가운데서 우리 김경수 도지사 선정을 펼칠 수 있는 그 수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말았어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귀중한 우리의 그 도백인데. 예. 그래서 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전에 최근에 조국 전 장관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변호인 측의 얘기도 담아달라. 이렇게 기시감이 들어갔던 게 뭐였냐면 김경수 지사의 변호인도 매번 기자들이 검사들의 말만 적고 나간다. 제발 변호인의 얘기도 보도를 해달라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향후에도 사실 진실은 재판 과정에서 드러나게 돼 있고 그리고 외곽 취재를 해야겠다. 이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자, 그래 하여튼 뭐 이런 우리 정치 문화 발전을 위해서라도 이런 직업적 지지자들 정리하고 또 이런 터무니없는 음해, 특히 검찰에서 특검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해가지고 한 사람을 이렇게 특히 경남 도민이 선출한 그런 도지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이런 일들. 저는 뭐 이게 가능하다면은 특검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좀 물게 할 방법이 없는지. 그렇잖아요. 도대체 그렇게 빼앗긴 시간들은 그 이재명 도지사 그런 얘기 하거든요. 자신의 한 시간은 경기도민 1360만 명에 1360만 시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김경수 도지사는 아닌가? 똑같지. 그렇죠. 예. 그래서 하여튼 이런 음해들에 대해서 통하지 않는 세상을 만드는 것은 비단 검찰뿐만 아니라 법원뿐만 아니라 우리 그 정치 소비자들, 유권자들도 그래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오늘 해봤습니다. 꼼찰청장 참 많은 오늘 이슈를 다뤄봤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우리 소정인 변호사님, 신유진 변호사님, 그리고 장영진 기자님, 김태형 기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